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아주 오래된 궁궐 한가운데 차가운 새벽 공기 속을 걷고 있습니다. 눈이 내리고 발밑에서는 사각사각 소리가 아주 조용히 깨어납니다. 저는 경춘전의 문 앞에서 마지막 숨을 고르던 그 새벽에 저 자신을 떠올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아마 잠시 멈칫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라는 말이 그 시절 제 마음속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정말 마음에 드신다면요. 그리고 지금 계신 위치와 현지 시간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불을 끄고 선풍기를 켜서 편안한 소리를 내고 오늘 밤 시작해 볼까요? 눈발이 얇게 깔린 궁궐 마당은 참 조용했습니다. 저는 늘 그 고요 속에서 오래된 나무가 내뿜는 냄새를 맡곤 했어요. 나무도 사람처럼 늙는다고들 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나이든 나무 냄새가 강하더군요. 아마 제 몸도 오래된 나무처럼 부서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이죠. 제가 살았던 70년 궁중의 세월은 짧지 않았고 제 몸과 마음에는 층층이 새겨진 결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생애를 돌아보며 문득 할머니께 들었던 옛말이 떠올랐어요. 눈이 내리는 날엔 하늘이 마음을 덮어준다. 참 예쁜 말이죠. 실제로는 눈이 내리면 지붕 무게가 늘어서 기와가 더 잘 깨진다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지만요. 둘은 아주 다른 이야기지만 이상하게도 그 아슬아슬한 대비가 제 삶과 참 닮아 있었어요. 늘 아름다움과 위기가 동시에 존재했으니까요. 궁궐의 하늘은 파랗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새하얗지도 않았습니다. 눈이 내려 대기 중의 먼지를 모두 눌러버렸을 때 특유의 고요함이 생기죠. 제가 쓴 한중록에 등장하는 문장들 속에서도 종종 그 고요함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고요는 절망과 평화가 뒤섞여 있는 색깔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사실이지만 사람은 절망할 때도 평화를 찾으려 하고 평화를 느낄 때도 이상하게 절망을 떠올립니다. 학자들은 이런 감정의 이중성을 인간 심리의 복잡성으로 설명하곤 하죠. 이 부분은 아직도 열린 논의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의 저는 아주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끝은 차갑게 떨렸지만 불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제 몸속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려는 기억들이 하나둘씩 지나갔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죽음을 떠올릴 때 무서움만 떠오른다고 하지만 사실은 정리의 시간에 더 가깝습니다. 오래된 서랍에서 모든 편지를 꺼내 펼쳐보듯 그날 저는 제 인생의 편지들을 다시 읽고 있었어요. 농담이지만 그 긴 인생에서 다행인 건 하나 있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술을 과하게 마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블랙아웃 경험이 없어서 기록을 쓸 때 아주 도움이 되었답니다. 기록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사실 기억력보다 술 절제력인지도 몰라요. 그날 새벽 마당 위로 내리던 눈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제 생이 그렇듯 조용했지만 결코 부드럽기만 하진 않았죠. 눈이 쌓인 만큼 제 마음도 제 시간도 무겁게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무게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은 애초에 두려움을 견디는 데서 시작됐거든요. 저는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기 직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는 편히 내려놓아도 된다. 눈발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요. 눈은 늘 그렇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러나 모든 걸 덮어주듯 내려오니까요. 눈이 내리던 그 새벽의 숨결이 아직도 손끝에 스며 있는 듯하지만 제 기억은 곧 아주 오래전 제가 10살이던 그 여름으로 미끄러지듯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기묘한 일이죠.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도
궁궐 문턱을 처음 넘어설 때의 그 차가운 돌바닥 감촉은 아직도 생생해요. 마치 제 발바닥이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하기로 약속한 것처럼요. 10살. 저는 너무 어려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문을 지나던 순간만큼은 제 몸이 먼저 알아챘죠. 이곳에서는 어쩌면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건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부터 제 심장이 아주 작은 북처럼 울리기 시작했어요. 궁궐의 공기는 참 독특합니다. 겉으로는 향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데 그 아래에는 늘 감춰진 공포와 눈치의 냄새가 섞여 있지요. 저는 그 속에서 새로운 규칙을 배웠습니다. 말보다 눈으로 듣고 표정보다는 침묵으로 살아남는 법을. 아버지는 궁궐로 들어가기 전날 밤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이제부터 내가 모르는 전쟁터로 들어간다. 말보다 마음을 지켜라. 그 말은 제 인생의 첫 번째 계시였죠. 옛사람들은 집 나가는 딸에게는 문턱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경계선이니까요. 실제로는 문턱이 낮아서 발이 자주 걸린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있지만요. 그래도 그 경계의 감각은 평생 제 마음에 남았어요. 궁궐에 첫 발을 들이던 저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높은 처마 아래 늘어진 금빛 병풍, 궁녀들의 쟁얼음, 먼 곳에서 들려오는 북소리. 그 모든 것이 너무 낯설었지만 동시에 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 느낀 긴장감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당시엔 몰랐지만 제게는 이미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첫날 저는 영조의 시선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궁녀들이 숨을 삼키며 제 앞에 엎드렸고 저는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영조는 몇 초 동안 저를 관찰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차분하다. 그 말 한마디는 칭찬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거운 책임처럼 느껴졌어요. 칭찬이 무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린 저는 아직 몰랐지만요. 웃긴 사실 하나 말씀드릴까요? 궁궐에 들어간 첫날,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떡을 더 달라고 했다가 궁녀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눈치 없이 첫날부터 점심 리필 요청한 셈이죠. 그때 깨달았어요. 궁궐에서는 배고픔도 눈치껏 느껴야 한다는 것을. 사도세자를 처음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왕세자였지만 눈빛은 이미 어른의 그림자로 가득했어요. 천재의 반짝임과 불안의 그림자가 함께 깃든 눈. 저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아버렸습니다. 아, 이 사람은 세상을 견디지 못하겠구나. 물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궁궐에서는 진실보다 침묵이 더 오래 살아남거든요. 학자들은 지금도 사도세자의 불안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에 대해 논쟁을 이어갑니다. 어떤 이는 아버지의 과도한 훈육 때문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조선 정치 구조의 압박 때문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제게 중요한 건 그런 논쟁이 아니었어요. 제 삶은 그와 함께 얽혀 있었고 그의 고통은 곧 제 생존의 조건이었으니까요. 10살의 저는 그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눈빛을 볼 때마다 제 심장은 한 박자 늦게 뛰었고 제 손끝은 아주 가늘게 떨렸어요. 제가 10살이던 그날 궁궐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평범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 문 너머의 세상은 제게 사랑도 절망도 죽음도 기록도 모두 던져줄 운명의 공간이었죠.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에서는 나 자신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은 제 생애 70년을 지탱한 첫 번째 다짐이었습니다. 뒤주가 덮이는 소리는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나무 뚜껑이 내려앉는 그 둔탁한 한 번의 충격이 한 사람의 생을 끝내고 동시에 남은 사람들의 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저는 29이었고 사도세자는 제 눈앞에서 점점 숨이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기억이 옅어진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의 냄새, 공기, 심지어 제 발밑에서 떨리던 한기까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기억이란 참 이상하죠. 기쁜 일보다 고통이 더 또렷이 남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인간의 생존 본능 때문이라고 설명하곤 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다양한 견해가 존재합니다. 뒤주가 닫히던 순간 궁궐의 공기는 그 어떤 새벽보다 무거웠어요. 바람도 결빙된 듯 멈춰 있었고 새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저는 그저 무릎을 꿇고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죠. 이것이 조선의 법이라면 나는 그 법에서 살아남겠다. 말도 안 되는 각오 같지만 당시에 제겐 그 한마디가 생존의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왜 울지 않았느냐고 묻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울음은 사치입니다. 특히 궁궐에서는 감정이 곧 약점이 됐죠. 그리고 저는 그날 슬픔보다 먼저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정조는 누가 지키는가? 남편을 잃은 사실보다 아들의 목숨이 흔들릴 가능성이 더 공포스러웠어요. 사도세자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끝에서 저는 침묵을 택했고 그 침묵은 제 무기이자 방패가 되었죠. 조금 우스운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요? 그날 밤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옷고름을 몇 번이나 잘못 묶었습니다. 궁녀가 조용히 다가와 마마, 이건 앞뒤가 바뀌었습니다라고 속삭였죠. 지금 생각하면 그 작은 실수들이 오히려 저를 인간답게 붙잡아준 느낌이 들어요. 때로는 사소한 실수가 사람을 망치지만 어떤 날에는 그 실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도세자의 죽음 뒤 저는 처음으로 영조 앞에 불려갔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목소리로 영조는 물었죠. 내 남편의 죄를 알고 있느냐? 솔직히 말하면 제 다리는 떨렸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을 내리깔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희 모자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성은입니다. 그 말은 결코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슬픔, 두려움, 원망이 뒤엉켜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궁궐에서 진심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살아남는 건 오직 상황에 맞는 문장뿐이에요. 옛 지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울음을 참지 않고 울어야 할 때를 안다. 저는 그날 울지 않았습니다. 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한 문장이 저를 살렸고 무엇보다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영조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는 차갑지만 결코 냉혈한은 아니었고 사도세자를 죽인 것에 대해 어딘가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벌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한 성은이라는 단어는 그 죄책감을 아주 조용히 건드린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침묵의 힘을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말은 칼처럼 날카롭고 침묵은 물처럼 오래 흐릅니다. 칼은 한 번 쓰면 무뎌지지만 물은 흐르는 곳마다 모양을 바꾸며 결국 필요한 곳까지 스며들죠. 그리고 저는 그날 이후 물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상한 사실 하나, 몇 년 뒤에 알았지만 사도세자가 죽던 그날 영빈이 씨와 제 친정아버지 홍봉안이 영조 옆에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음으로 밀려 들어갈 때 제 아버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러나 저는 그조차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승부였기 때문이에요. 사도세자를 잃은 뒤 저는 처음으로 제 생이 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삶은 정조의 생존을 위한 바람막이였고 조선 왕조의 균형을 위한 조용한 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을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세상은 너를 버릴 것이나 나는 끝까지 너를 세울 것이다. 그 다짐은 제 생애 70년을 이끈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정조가 왕위에 오르던 그날, 저는 경복궁의 높은 처마 아래에서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감격해서 울었다고 믿고 싶어 했지만 사실 그 순간 제 가슴속을 가장 강하게 밀어올린 감정은 기쁨보다는 끝없는 안도였어요. 드디어 해냈다. 그 말이 제 안쪽에서 오랫동안 잠겨있던 숨처럼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아시겠죠? 안도는 늘 다음 폭풍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왕의 어머니가 된다는 건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권력의 화살이 집중되는 자리였으니까요. 사람들은 종종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아남으셨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사랑을 버린 것이 아니라 감정을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정조가 왕이 된 순간부터 저는 다시 한번 제 마음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왕이 된 아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은 날마다 불어났지만 저는 그 감정을 제 손등으로 짓눌렀습니다. 왜냐하면 궁궐에서 어머니의 사랑은 때로는 아이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용이 하늘로 오르면 구름이 몸을 감춘다. 군주의 곁에 서는 사람일수록 감정이 아닌 그림자를 걸쳐야 한다는 뜻이죠.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저는 그때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정조는 즉위하자마자 사도세자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많은 대신들이 떨렸고 저는 속으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죠. 이 아이는 결국 나를 닮아버렸구나. 감정보다는 이성을 택하는 법, 울고 싶은 날에도 울지 않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옳다고 믿는 것을 끝까지 휘지 않는 법.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할까요? 정조가 왕이 된 후 어느 날, 그는 제 방에 들렀습니다. 그날따라 그는 유난히 피곤한 표정이었고 저는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죠. 왕이라도 잠은 자야 한다. 그랬더니 정조가 피식 웃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왕이 잠들면 나라는 깹니다. 그 말이 얼마나 웃기면서도 슬픈지 지금도 가끔 그 목소리가 귀에 울립니다. 우픈 이야기를 해서 죄송해요. 왕의 유머란 늘 무거운 맛이 있거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정조의 정치적 부담이 아주 컸던 것은 사실입니다. 노론 벽파와의 갈등, 탕평 정치의 시도, 조선 후기 재정 문제까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학계에서도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죠. 그 시기 저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권력의 무게가 제 아들을 어떻게 짓눌렀는지, 그리고 그 무게 속에서도 정조가 어떻게 꿋꿋이 걸어가려 했는지, 저는 늘 같은 말만 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사실 아주 오래된 정치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아들이 듣기 좋게 약간 현대식으로 풀어서 말해준 거죠. 유튜브식 말투로 바꾸면 국민은 채팅창이고 대신들은 관리자인 셈이니까요. 정조는 그 말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정조의 개혁은 곧 누군가의 기득권을 해체하는 일이었고 그 칼날이 언젠가 제 친정 풍산 홍씨 가문으로도 향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778년 제 삼촌 홍인환이 영모 혐의로 사사되는 일이 벌어졌죠. 정조는 국가대의를 선택했고 저는 그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그날 밤 궁녀들이 울며 제게 말했지만 전하께 청을 올리셔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의 뜻은 나라의 뜻이다. 어미가 그 뜻을 흔들 수는 없다. 사실 속은 찢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궁궐에서 사랑은 늘 조용해야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그 고통을 기록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아주 자주 물이 되자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칼날은 부러지고 불꽃은 꺼지지만 물은 부서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물처럼 흘러가며 다시 또 하나의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었죠. 왕의 어머니가 된 이후에도 저는 여전히 생존했고 여전히 세상을 기억했고 조용히 조선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다시 한번 제게 마지막 임무를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록. 제 생을 종이에 새겨 후세와 제 아들을 지키는 일, 그리고 잃었던 친정의 이름을 되찾는 일, 그 모든 일은 이제 제 손으로 완성해야 했습니다. 기록, 그 단어는 제 생애를 관통한 마지막 화살이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궁궐은 다시 싸늘한 정적에 잠겼고 그 정막 속에서 저는 더 이상 왕의 어머니도 사도세자의 부인도 아닌 조선의 마지막 증언자로 남아 있었죠. 제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였습니다. 잊히지 않는 것, 그리고 잊히지 않게 하는 것. 아침이면 향 하나를 피우고 저는 한중록의 빈 장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리는 날도 있었고 글자가 흐릿하게 보이는 날도 있었지만 붓을 놓을 수 없었어요. 기록하지 않는다면 제 생애의 진실은 바람처럼 흩어지고 사도세자의 고통도, 정조의 꿈도, 그리고 제 친정 풍산홍 씨의 이름도 어디에도 남지 않을 테니까요. 조금 솔직하게 말하면 그 무렵의 궁궐은 좀 썰렁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직도 뭔가를 지키고 있는 줄 알고 조심히 대했지만 사실 저는 방 안에서 혼자 찻잔을 떨어뜨려 놓고 깜짝 놀라는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궁녀들이 마마, 또 흘리셨습니까? 하고 웃으면 저는 괜히 기침을 하며 체면을 차렸죠. 나이가 들수록 체면을 유지하는 일은 참 어려운 법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나이 들수록 멋지게 늙기 쉽지 않다라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한중록을 쓰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의 무게를 재봤습니다. 사도세자의 비극을 적을 때는 손이 떨렸고 정조의 이름을 쓸 때는 잠시 숨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말해볼까요? 저는 정조의 어린 시절 웃는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가가 조금 젖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랑은 옅어진다는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나 봅니다. 학자들은 지금도 한중록의 성격에 대해 토론합니다. 개인의 회고인가, 정치적 진술인가, 아니면 조선 후기의 심리기록 문학인가.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다양한 견해가 공존하고 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웃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었고 동시에 그 어떤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단지 남겨야 했습니다. 남겨야만 했습니다. 철 14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순조가 풍산홍 씨 가문의 복권을 명했습니다. 저는 오래도록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아주 길고 고된 여정에서 마지막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모금 같은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책의 마지막 장을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나의 글이 살아가겠구나. 그리고 1815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은 아주 조용히 내렸고
경춘전의 목재 냄새가 희미하게 저를 감쌌습니다. 손끝은 떨렸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시호 황경 셴징의 뜻을 마지막으로 천천히 되뇌었죠. 총명함과 경계. 저의 삶이 단 2글자로 요약되는 기묘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10살의 소녀가 궁궐 문을 넘던 장면, 뒤주 앞에서 무릎 꿇었던 장면, 정조가 왕이 되던 순간의 떨림, 그리고 한중록의 첫 문장을 적던 밤의 막막함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눈발처럼 조용히 떠올랐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사도세자에게 답할 수 있겠구나. 삶은 결국 견디는 일에서 시작해 용서로 끝나는 법입니다. 제 마지막 숨은 아주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는 궁궐의 공기처럼 아무 소리도 없이. 그리고 저는 기록 속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남아 증언하고 침묵으로 세상을 움직인 여인. 그것이 저 해경궁 홍씨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조용한 밤입니다. 눈이 내리던 창경궁의 마지막 새벽처럼 여러분도 잠시 호흡을 가라앉혀 보세요. 제 이야기는 화려하지도 영광만 가득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조용히 버티고 조용히 기록하고 조용히 사랑했던 한 인간의 삶이었죠. 저는 10살의 소녀로 궁궐 문을 넘었고 그때부터 제 이름은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말보다 눈으로 듣고 감정보다 침묵을 택해야 했습니다. 남편 사도세자의 죽음 앞에서는 절망보다 생존을 먼저 생각해야 했고 아들 정조를 지키기 위해 제 마음의 절반을 세상 밖에 두고 살아야 했습니다. 왕의 어머니란 사실 사랑하는 이를 하나씩 잃어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증오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록을 택했습니다.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한중록을 쓰는 동안 저는 제 인생의 모든 상처를 다시 마주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오히려 저 자신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기록은 저를 구했고 제 아들의 명예를 지켰고 결국 제 친정의 이름을 되살렸습니다. 이제 눈 내리던 궁궐의 마지막 순간처럼 제 삶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살아나는 셈이겠죠.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눈처럼 고요하고 기록처럼 오래 머무는 밤이기를 바랍니다.